이어서 CBA의 주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안집합을 명확히 합니다. 두 번째, 누구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영향을 식별하고 측정 지표를 선정합니다. 네 번째, 해당 사업의 지속기간에 걸친 영향을 예측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향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고, 여섯 번째는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할인합니다. 일곱 번째, 각 대안의 순현재 가치, 영어로는 Net Present Value를 계산합니다. 여덟 번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선 대안집합을 명확히 함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고속도로의 예를 들어보면 도로 표면을 아스팔트로 할 것인지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또 기종점 간 다른 노선은 없는지, 2차선, 4차선, 6차선 중 어떤 차선을 선택할 것인지, 유료도로인지 무료도로인지. 두 번째 단계, 누구의 비용과 편익을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특정 지역의 주민만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을 포함시킬 것인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경우 기본적 규칙은 모든 자국민의 편익과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산성비, 지구온난화처럼 국제적 협정이나 조약에 따른 정책, 외국인을 포함시킬 윤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영향을 식별하고 측정 지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와 비교해서 사업 시행 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식별된 영향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편익은 여행자들의 시간 절약, 자동차 운행 비용 감소, 사고의 감소, 교통 정체 감소, 통행료 수입 등이고, 비용으로서는 도로 건설비, 도로 유지 관리비, 통행료 징수 관련 비용, 그 다음에 요금소, 건설 및 유지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해당 사업의 지속기간에 걸친 영향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사업은 상당 기간에 걸쳐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므로 각 기간에 예상되는 영향을 수치화합니다. 대개 비용은 사업 초기에 큰 규모로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편익이 발생합니다. 영향의 예측은 필수적이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편익의 경우 항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과소 또는 과다 예측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은 일관되게 과소 예측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인 영향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사업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화폐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모두 동일한 가치로 환산합니다. 즉, 이론의 가치는 누구나 동일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특정 영향에 대해 아무도 플러스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그 영향의 가치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1,000원과 미래, 예를 들어서 1년 후의 1,000원은 느끼는 가치가 다릅니다. 미래의 1,000원을 현재 가치로 바꾸어주기 위해 가치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할인, 영어로는 디스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회적 할인율을 쓰게 됩니다. 특정 사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분석자는 현 시점에서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측정해야 하므로 할인을 통해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일곱 번째, 각 대안의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특정 사업의 순현재 가치는 편익의 현재 가치에 합계해서 비용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빼준 값입니다. 만약에 NPV,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면 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대안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NPV를 갖는 사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단계인 민감도 분석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의 예측과 그 영향의 화폐 가치로의 환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민감도 분석은 CBA 과정에 포함되는 다양한 변수들이 비용과 편익의 합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할인율, 물가 상승률 등 주요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해서 분석자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NPV가 가장 큰 대안이 추천 대상입니다.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라서 NPV가 가장 큰 대안이 언제나 최선의 대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석자는 권고를 하는 것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에는 순편익의 시간에 걸친 추이, 할인율, 민감도 분석 결과, 가정, 비용과 편익의 추정 방법 등이 포함이 됩니다. 편익의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A에서의 편익은 사적 편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입니다. 사적 편익이라는 것을 마트에서 맥주를 구입하는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캔에 2,000원에 구입하는 행위는 나에게 맥주 한 캔의 소비가 최소 2,000원 이상의 편익을 준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그로부터 소비자가 얻는 편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격이 바로 정량화된 편익의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적 편익을 운동장의 수돗물 소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지만 더운 여름날 운동 후라면 그 수돗물은 나에게 큰 가치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가격이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상도 가치가 있고 편익을 제공합니다. 근린공원이나 고수부지를 거니는데 아무도 돈을 내지 않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쾌한 공기나 푸른 숲으로 인해 편익을 얻습니다. 이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시간과 돈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선택으로부터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 편익 유형의 예를 들어보면 줄어드는 사망 및 부상, 시간 절약, 소음 감소, 교통정체 감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감소, 조세 수입 증가, 민간 소비 증가, 재산 가치의 순증가, 사용료 수입, 건강 증진, 범죄 감소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편익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피행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미세먼지의 연간 농도 기준은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고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연간 1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 기준이 초과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만일 정부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는 연간 일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환경정책을 시행한다면 이 정책의 편익은 얼마나 될 것입니까? 대기오염이 개선되면 대기오염을 우려해서 구입하는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를 덜 구입해도 됩니다. 이와 같은 구입행위를 우리는 회피행위라 부릅니다. 대기오염 개선의 편익은 개인들이 회피행위로 인해 구입하는 각종 재화 구입 비용의 감소액과 이미 구입한 경우 사용 비용의 감소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의 주요 전제는 사람들은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 보다 비싼 행태를 택함으로써 나쁜 것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을 보면 방어적 지출은 사람들이 회피하기를 원하는 비시장제, 즉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의
가치의 일부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방어적 지출은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 차단을 위한 이중 창문의 설치는 보온 기능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측정 방법으로서 질병비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감소는 특히 호흡기 계통의 질병 감소 및 증상 완화를 수반합니다. 이를 통해서 병원 방문 횟수가 감소하고 약의 구입이 감소하고 입원 일수가 감소하고 사망 확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개선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비, 약가, 병원 방문 관련 시간 손실 감소, 병으로 인한 근로 손실 감소,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 감소 등을 들 수 있고, 이와 같은 손실의 감소분이 바로 대기질 개선의 편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측정 방법은 특성 가격법입니다. 이 방법의 초점은 분석자가 평가하는 대상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행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노동 시장입니다. 서울 시내 두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아파트는 같은 건설사에서 지어서 건축 자재, 인테리어, 평수 등등이 동일합니다. 지하철역, 대형마트와의 거리 등 생활환경도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한 아파트 옆에는 근린공원이 있어서 공기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두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바로 두 곳의 공기질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 즉 위에 예에서는 공기질의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위에 예에서는 아파트가 되겠죠. 재화의 가격 차이로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특성 가격법은 거래되는 특정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내부 특성뿐만 아니라 그 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특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내부 특성은 건축자재의 종류와 질, 평수, 화장실 수, 건축 용도 등이고, 외부 특성은 주변 공기의 질,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변의 범죄율, 소음 정도 등입니다. 네 번째 측정 방법으로서 여행비용법을 들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유적지와 같은 환경재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들의 지불 의사액을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47년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에서 국립공원의 화폐적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에게 문의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호텔링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특정 관광지나 휴양지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대상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 여행 비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방문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각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개별적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합산하게 됩니다. 통행 관련 비용으로는 자가용으로 간다면 연료비, 고속도로 통행료,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의 가치 등등, 또 해당 지역에서의 숙박비, 식비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목적지에서 멀리 사는 사람일수록 여행 비용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여행 비용을 여행의 가격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목적지에서 멀리 사는 사람일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방문 횟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수요 곡선, 즉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휴양지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진 문제점은 다수의 여행들이 하나 이상의 목적지를 가져서 특정 목적지의 가치가 총 여행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식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를 방문하는 사람은 설악산과 경포대 해수욕장을 두 곳 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 서비스의 직접 소비에 따른 편익만
측정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비사용 가치는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가치평가법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주민인 나는 체육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치,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용가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비사용가치는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이나 이웃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얻는 가치 또는 편익입니다.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존재가치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치 역시 비사용가치의 한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에 화폐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방법이 조건부 가치평가법입니다. 이것은 1963년 데이비스의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미국 메인주의 사냥터의 가치를 입찰게임 기법을 사용해서 측정한 것이 시초입니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주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서 유조선 엑슨 발데스호가 좌초하여 1100만 갤런의 원유 유출 사고로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즉 미국의 피해 보상액 산정 시 이 방법 적용 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설문에서 상정되는 가상시장에서 관찰되는 선택으로부터 도출되고 응답자는 두 대안 간에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현상 유지, 다른 하나는 돈이 더 드는 정책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재화를 물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효용을 얻게 됩니다. 후자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외딴 곳에 위치한 자연경관의 경제적 가치는 0에 가까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리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으므로 자연경관의 보호에 대해서 플러스의 지불의사액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를 유증가치, 경관존재가치, 고유가치, 소극적 사용가치, 비사용가치 등으로 다양하게 부릅니다. 소극적 가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대기질 수준, 국방, 외딴 곳에 위치한 자연보호구역 등과 같은 순수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는 작거나 없는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CBM이 수동적 가치도 포함시킬 수 있는 표준적이고 종종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편익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입찰게임, 첫 번째 입찰게임에 대해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 개선에 대해서 특정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하고 마이너스의 답변, 즉 부의 답변, 아니오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결점은 최초에 제시된 금액에 따라서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이를 시작점 편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보시면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응답자가 직접 제시하는 것인데 이 방법의 결점은 응답자별로 큰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불카드 방법입니다. 이것은 소득 수준별로 유사정책에 대한 실제 지불액 표를 응답자는 제시받고 이를 참고하여 지불의사액을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앞에서 말씀드린 시작점 편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중투표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시된 금액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되 예인 경우에는 금액을 높여서 한 번 더 질문하고 아니오의 경우에는 금액을 낮추어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계량 분석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CVM의 본질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함 효과는 범위 효과, 순서 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범위 효과는 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재의 규모나 단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그램이라든지 또는 ppm이라든지 이런 단위의 차이를 응답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편 순서 효과는 동일한 환경제의 가치인데도 설문지에서의 질문 위치에 따라서 상이한 응답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략적 편의는 응답자가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불 의사액을 전략적으로 왜곡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응답 편의는 낮은 응답률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의로서 표본 무응답 편의와 표본 선택 편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본 무응답 편의는 조사자가 당초 조사하기로 계획했던 응답자의 응답을 받아내지 못해 발생하는 편의로서 응답자의 특성 분포와 모집단 특성 분포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표본 선택 편의는 설문지나 조사자를 접촉한 사람이 실제로 조사에 응하는 정도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의입니다. 설문 대상 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답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경우 과다한 지불 의사액 도출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